오늘 강연 제목은 국가와 민주주의와 나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 제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을 1963년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이 민정이양을 하면서 병영으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을 출마하기 위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아마 김종필 씨가 써줬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이요,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걸 읽어보고 나서 작년, 몇 년 전에 그때 내가 투표를 했으면 진짜 박정희 찍었을지도 모르겠다. 윤보선 씨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내용이. 내용만. 오늘 한 4가지 정도 소주제로 나누어서 제가 최대한 간략간략하게 나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 국민국가의 시대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다 국민국가 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70억이 넘는 거의 모든 인류가 국민국가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민국가들이 대부분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자유주의적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 소주제는 이 국민국가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과 시민이 뭐가 다를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의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가와 관계 맺는 방식 또는 우리들 각자가 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민국가 안에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국가와 관계를 맺어나가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인류가 국민국가의 시대를 맞이했는데 되게 한 20만 년 정도라고 그러죠.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이 붙은 우리가 지구 표면에 나타난 게 약 20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전에 뭐 호모 에렉투스나 그죠? 무슨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선행 인류들이 있었죠. 근데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대개 국민국가 단위로 살게 된 것은 되게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 100년. 그러니까 2000분의 1? 그렇죠? 2000분의 1 정도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그런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200개 정도에 가까운 국민국가가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200개 조금 못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이 국민국가, 네이션 스테이트라고 하는 영어로 이 국민국가는 3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 고등학교 때 사회 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가 국민, 두 번째가 영토, 세 번째가 주권이에요. 주권. 이 3요소가 국민국가의 구성 요소인데 이렇게 어떤 국가가 영토를 보유하고 그 영토 안에 사는 국민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외국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운명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국가죠. 국민국가는. 근데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이 국민국가의 시대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는. 지금 유럽연합이 있죠?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서유럽에는. 지금은 동유럽 일부 국가까지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이 유럽연합은 주권을 가진 정치 결사는 아니에요.
그 회원국들이 주권국가고 이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범위에서 일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제 미국 대학의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그죠? 여기 거치지 말고 바로 가셨더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죠? 괜히 대선 출마를 말씀하시는 바람에 인기도 폭락하고 이미지도 구겨지고 하여튼 노후에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유엔이 있긴 한데요. 유엔 역시도 회원국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뭘 할 수 있죠. 회원국의 주권을 무력화시키거나 그걸 대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모두가 살다가 떠나는 날까지도 우리는 국민국가의 시대에 살 것이고 그 뒤에도 그 뒤에도 그 뒤 세대도 세계 국가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대개 이 국민국가의 시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가리라고 봐요. 최근에 컨택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그건 쳐들어온 건 아니고 거기는 그냥 선물을 주러 왔는데 쳐들어온 줄 알고 막 전쟁 준비를 막 하죠. 저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서로 막 싸웁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국민 국가별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어디하고 막 싸워요.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만약 진짜 외계 생명체가 쳐들어와서 전 지구인이 똘똘 뭉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세계 정부, 세계 국가가 출현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 공간을 단숨에 건너뛰어서 지구까지 올 정도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유한 외계 생명체라면 우리하고 다를 거예요. 우리처럼 전쟁을 치거나 약탈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되게 우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침략과 정복의 역사잖아요. 낯선 존재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약하면 무조건 정복해서 다 뺏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계인도 우리하고 에일리언도 우리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거죠. 실제로 에일리언이 여기 지구에 온다면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에일리언들은 아마 우리를 정복하러 온 게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 생태계 보존에 관한 규칙 이런 거에 따라서 관찰하고 보호하려고 우리가 지금 돌고래 보호하듯이 그렇게 오는 걸 겁니다. 여하튼 이건 우스개고요. 국민국가의 시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까지는 계속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게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와는 다른 성격의 세계국가 또는 여러 국민국가를 포괄하는 지역국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되겠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독도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데요. 요만한 바위덩어리 섬 하나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뭐 한 국가를 구성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점을 우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국민국가 안에서 우리도 살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손주들 또 살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국민국가를 만드느냐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대부분의 국민국가들이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는 다른 게 좀 있죠. 근데 지금 왕정을 하는 나라는 중동 지역에 좀 많죠.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거요. 에미레이트라는 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에미르가 왕이거든요. 왕의 나라에서 에미레이트예요. 그 6개가 합쳐서 유나이티드, 그죠? 유나이티드 아랍 에미레이트. 그래서 UAE. UAE가 그거예요. 왕국이에요. 카타르도 왕국이고요. 왕을 뽑지도 않고 대통령을 뽑지도 않아요. 왕국이고요. 바누아투인가? 이런 데들, 어디죠? 그 세계 제일 부자, 무슨
그런 부자왕이 있는 나라 있죠. 뭐 그런 나라들 있고, 중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중국은 자기들은 신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산당 일당 독재 국가예요. 확실하죠?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라고 말하기도 어렵고 그냥 전체주의 국가라고 말을 해두죠. 이런 국가들이 일부 잔존하고 있어요. 잔존, 그야말로 잔존. 이미 민주공화국이라는 이 국가체제 또는 정치체제가 문명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게 아직 25년 정도밖에 안 돼요. 1990년 무렵에 소련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이 해체되면서 비로소 이 민주공화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문명의 대세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걸 대체할 수 있는 더 나은 또는 이것과는 다른 정치체제가 출현할 가능성도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문명의 대세가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도, 왜 그러면 민주주의가 대세가 됐냐 하면 전쟁에서 이겨서 그래요. 전쟁에서 이겨가지고요. 1차 세계대전 때 뭐 추축국, 독일 뭐 이런 데들이 이겼으면 이렇게 안 됐겠죠. 제1차 세계대전 때 오스만 제국, 그죠? 오스만 제국도 독일 편이었고요. 합스부르크 제국도 독일 편이었잖아요. 근데 그 제국들과 독일도 제국이었고요. 그게 다 민주주의 국가에 패배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국이 해체되었고 독일은 민주공화국 체제로 바뀌었고 오스만 제국은 해체되었고 합스부르크, 그러니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 제국도 해체됐습니다. 그러면서 민족 자결주의라는 게 나왔죠. 제국이 해체되고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질서가 없으니까 각 민족들이 모여서 국가를 만들고 자기들의 운명을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가야 된다. 이게 민족 자결주의인데 그 미국 쪽에서 나온 거잖아요.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요. 그걸 우리가 오해해가지고 일본 제국주의에서 우리 민족이 이제 해방되는 걸 지지하는 건 줄 알고 막 양복점에서 옷 빌려 입고 막 가잖아요. 우리 독립투사들도 가고 베트남 호치민도 가고 파리 강화회 이런 데 가서 복도에서 출입증을 못 받아가지고 회의장에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쫓겨나오죠. 그죠? 그게 민족 자결주의예요. 이제 그때부터 국민국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 대부분의 나라들이 민주공화국을 채택하게 됐습니다. 만약 2차 대전 때 독일이 이겼으면, 일본이 이겼으면, 이탈리아가 이겼으면, 그러면 히틀러, 무솔리니, 일본 천황이 지배하는 세계가 됐겠죠. 결국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전쟁에 이긴 거예요. 이 나라들이 왜 전쟁에 이겼을까 하면 이 체제가 더 경쟁력이 있는 체제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한 사회, 한 국가의 경쟁력은 결국은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전쟁 상황으로 갈 때 그 나라의 사람들의 능력과 자원과 지식과 정보와 이 모든 전쟁에 필요한 자원들을 얼마큼 효율적으로 동원하고 조직할 수 있냐, 거기 달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체제가 더 우월했다는 뜻입니다. 꼭 침팬지 수컷끼리 겨뤄가지고 이긴 침팬지가 그 그룹을 다 지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이 두 차례의 글로벌한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이게 대세가 된 거예요. 이 승리의 원인은 이 체제가 우월하기 때문에 좋든 안 좋든 그건 각자의 취향의 문제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이게 우월한 체제예요. 근데 이 민주주의의 우월성이 어디서 오냐 하면요, 되게 민주주의는 세 가지, 제가 요새 3자를 좋아해요. 뭐든지 세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민주주의는 세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층위 또는 디멘전, 차원이 있어요. 또는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팩터.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는 원리 또는 원칙이고요. 두 번째는 제도고요. 세 번째는 의식이에요. 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인민주권 또는 주권재민, 헌법 제1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법치주의. 이 원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법치주의. 임의적인 명령에 의해서 통치하는 것이 아니고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확정되고 널리 공포되어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법에 따라서 권력을 행사하도록 하는 게 법치주의입니다. 국민이 법 지키는 게 아니고요. 세 번째는 기본권의 불가침. 그러니까 시민의 기본권은 법으로 제한할 수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본질적 내용은 침해할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한 자기가 원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본권을 인정해 주는 거. 이 세 가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민주주의 정치제도의 기본 원리 또는 기본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도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두 번째는 제도인데요. 제도는 크게 보면 다수결, 집단적 의사결정을 할 때는 다수결로 한다. 이게 선거제도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또는 입법기관의 의사규칙, 이게 다 들어와 있어요. 두 번째는 권력의 제한, 분산, 상호견제. 이게 임기가 있고요. 한번 뽑혀도 때가 되면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삼권분립. 알잖아요. 대통령이 개판치니까 국회가 탄핵하고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냐 기각하냐. 이렇게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서로 따로 존재하면서 어느 한쪽이 뭐 잘못하는 걸 다른 쪽이 견제하고 교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뒀습니다. 권력의 제한, 분산, 상호견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제도적 측면을 보면 이거는 다수의 지배를 확정해 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그 다수의 지배가 무제한적으로 아무 곳에나 아무 방식으로나 갈 수 없도록 그 다수결을 통해서 권력을 획득한 자들이 아무 짓이든 지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쪼개고 나누고 서로 대립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는 결국은 시민들을 권력에서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차원이 의식이에요. 이게 똑같은 민주주의 헌법과 똑같은 민주주의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 사이에 차이가 있죠. 어떤 나라는 그 제도를 가지고 매우 유능하게 경제 발전도 잘 시키고 문화도 융성하게 만들고 모든 갈등을 평화적이고 순조롭게 해결하는 반면 어떤 나라는 국회에 막 우한마가 등장하고 전기톱이 등장하고 막 멱살잡이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시민들의 요구를 잘 담아내지도 못하고 경제 발전도 잘 못 시키고 또 사람들이 이 권리도 제대로 보장을 안 해주는 나라도 있어요. 우리나라와 독일은 제도 면에서 우리는 대통령제, 거기는 내각제, 또 국회의원 선거제도 면에서도 우리는 단순 다수제, 1등 하는 사람이 혼자만 당선되는 거. 독일은 정당들이 지지표를 얻은 비율만큼 의석을 가지는 이런 제도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큰 틀에서 보면 주권 재민, 그죠? 그 다음에 법치주의, 또 불가침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거, 이거 다 똑같고요. 다수결 원칙적으로는 똑같아요. 권력의 제한, 분산, 상호견제 이것도 동일해요. 구체적인 양상은 다르지만. 근데 독일 민주주의와 우리 민주주의를 비교하면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독일은 독일 연방의회에서 의결해가지고 근로자 대표들이, 그러니까 직원 대표들이 기업 이사회에 다 참여하도록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거 한다면 막 반시장주의, 친북 좌빨, 사회주의 온갖 얘기 다 나오잖아요. 요즘 보면 경제성장률도 독일이 우리보다 더 높아요. 고용률도 더 높고요. 실업률은 더 낮아요. 1인당 국민소득 물론 더 높아요, 우리보다. 일하는 시간은 우리의 3분의 2밖에 안 돼요. 훨씬 더 유능하게 잘하잖아요.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걸까? 보면 그것이 민주주의를 대하는 또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를 활용하는 의식과 관행, 여기에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물론 독일도요, 원래 잘했던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하는 것보다 훨씬 못했어, 옛날에는. 1919년도에 민주공화국을 처음 만들고 나서 1차 대전 지고 나서 딱 15년 동안밖에 못했어요. 그리고 나치가 들어왔는데 히틀러를 연방 총리로 뽑아줬잖아요. 나치당을 제1당으로 만들어줬잖아요. 진짜 완전 사이코패스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을 연방 총리로 뽑아서 무제한적 권력을 준 거예요. 우리가 무슨
물을 큰 그릇에 가두면 물이 깨끗해진다고 주장하는 이상한 사람이나, 예? 또는 출근도 안 하는 이상한 대통령을 뽑았지만 그래도 히틀러만큼 나쁘진 않아요. 이 이야기는 우리도 그러니까 독일 민주주의가 왜 실패했냐 하면, 독일은 지금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서 각 주요 정당들이 다 재단을 하나씩 만들었고, 그 재단의 운영비 95% 이상을 국고에서 지원해주고, 그 재단들이 시민 정치 교육을 다 해요.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바대로. 기민련도 재단이 있고요. 아데나워 재단이요. 삼인당도 재단이 있죠. 예,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 녹색당도 재단이 있습니다. 하임리히 뻬일 재단. 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사람들 이름을 붙였어요, 재단에. 기사연이라고 더 보수적인 당, 기민련보다. 거기는 한스 아이델 재단이라고 있고요. 다 자기들의 이념을 대표하는 정치가, 지식인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주요 도시에 다 사무소와 강연장을 만들어 놓고요. 무료 시민 강좌를 엄청 열어요. 왜 그랬냐 하면 독일 국민들이 나치를 경험하고 나서 민주주의자가 부족하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할 수 없다. 이 교훈을 얻은 거예요. 민주주의는 민주주의자가 있어야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뭔지 알고 이 원리를 이해하고 이 제도의 중요성을 확신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잘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는 그런 시민들이 있어야만 제대로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독일이나 이런 소위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이 나라들과 우리의 가장 큰 차이는 시민의식과 행동 양식의 차이예요. 우리 제도가 못한 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제도는 서로 다르지만 동등해요, 질적으로. 그래서 말씀드리고요. 민주주의는 대체로 그렇게 원칙, 원리, 제도, 의식과 관행, 이 세 가지 층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세 개가 합쳐져서 그 나라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하고 그 국민국가의 문명적 수준을 결정한다. 그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국민, 시민에 관한 건데요. 국민은 저절로 되죠. 국민은 그냥 대한민국에 태어나면 국민이에요. 그죠? 그냥 대통령은 나라님이야, 대통령은 임금님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이에요. 대통령은 국민의 머슴이야,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는 사람이야, 내가 주권자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국민이에요. 국민은 민주주의의 주체가 아니에요. 그냥 국민국가의 구성요소예요. 시민은 뭐냐? 시민은 자기가 국민으로서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어떤 의무를 다 해야 되는지 알고 그 의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권리를 능동적으로 행사하는 사람을 하는 국민을 우리가 보통 시민이라고 얘기해요. 정치학적 개념으로요. 여러분들은 다 국민이고 또 시민이시죠? 예. 그러면 왜 이런 시민들이 있는 나라에서 민주주의 정치 제도가 그 국민 국가의 문명적 수준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한다고 제가 생각하냐 하면, 국가는 사람들이 만드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의 생각과 욕망을 반영해요. 그러니까 되게 우리나라가 발전해온 과정을 보면 우리 인간들의 욕구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게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런 거잖아요. 생리적 욕구요. 이게 제일 강력하고 원초적이에요. 그거보다 그 못지않게 원초적인 게 안전에 대한 욕구예요. 누구에겐가 목숨이나 건강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을 빼앗길 위험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런 위험 때문에 불안해하는 거 싫어해요. 안전에 대한 욕구가 그다음 강력합니다. 그 위에 밥만 먹고 안전하다고 행복한 건 아니니까 어딘가에 속해 있으면서 사람들과 교감을 나누고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있죠. 사람들은 어딘가 속하려고 그래요. 끊임없이 어딘가 속하려고 그러고 내가 속해 있는 데와 그렇지 않은 데를 구분하려고 그래요. 예. 여러분도 속한 집단이 많죠? 남자, 여자 이것도 있고요. 뭐 경상도, 전라도 또는 대한민국과 일본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여러 기준에 의해서 뭐 직모와 곱슬머리 이렇게 나눌 수도 있을 거고요. 하여튼 사람들은 그걸 계속해서 나눠요.
왜 나누냐 하면 나눌 게 없으면 나눌 거리를 찾아서 나눠줘요. 어떤 정당이 어떤 일로 싸워서 분열하고 나면 그러면 분열해 나간 정당들은 또 단결하냐면 안 그래요. 그 안에서 또 파벌이 또 생기죠. 좌파 우파,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또 생깁니다. 끊임없이 나누게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어딘가 속해 있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확실히 속한 곳에서 교감하고 사랑받고 싶은 거죠. 그 욕망이 있고요. 그 위에가 존경받고 존중받고 싶은 욕구요.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 강력합니다. 기초의원을 되기 위해서 돈을 몇십억 썼다가 이렇게 되는 분들 보죠. 기초의원에서 돈을 벌 수 있어서 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인정받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정받고 싶은 거죠. 강력합니다. 맨 마지막 단계가 자아실현. 의미 있는 삶,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최고의 욕구라고 그러죠. 인류는 이 아래에서부터 위로 발전해 왔어요. 이렇게 500년 전만 해도 자아실현 이런 건 말도 없었어요. 이런 말도 없었어. 대개 인류의 이 역사적 발전 과정을 보면 제일 첫 번째 강력한 원초적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보낸 세월이 대부분이에요. 수렵 채집 시대 20만 년 중에 19만 년. 그거예요. 그리고 점차 농업혁명 이후에부터 집단을 만들기 시작하고 어딘가 속하려고 그러고 존경받으려고 경쟁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처님, 마호메트, 노자, 장자 이런 분들이 나타나서 자아실현이 뭔지 이래서 얘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류 자체가 정신적인 면에서 볼 때 계속 고양되어 왔어요. 발전했다기보다는 우리 인간이 원래부터 가지고 있는 욕망들 가운데 가장 긴급한 것부터 가장 고차원적인 것까지 순차적으로 실현하면서 지금까지 왔다고 봐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를 구성하는 부속품으로서의 국민이 아니고요. 자기의 권리를 알고 의무를 다하려는 의지를 가진 시민이라고 한다면 이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존중받고 싶어 하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한마디로 깨어있는 사람들이죠. 이게. 그래서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세운 도덕적 준칙에 따라서 행동하고 그리고 주권자로서 자기가 가진 권리를 누려야 마땅한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얼마큼 많고 얼마큼 확실하게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며 얼마만큼의 참여를 하고 얼마만큼의 능력을 발휘하느냐가 그 민주주의의 수준을 결정해 준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자신 각자 이렇게 보면 그러면 내가 그런 시민이라면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수준이 낮은 민주주의는요. 그냥 절차적 정당성만 지켜요. 수준이 높은 민주주의는 유능해요. 수준이 낮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에서는 지도자의 수준이 낮고요. 요즘 미국이 그렇더라. 그죠? 프랑스에서 보니까 오바마를 대통령으로 수입하자는 포스터가 2017년 프랑스 대통령으로 오바마를 취직시키자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던데 오바마가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뜻입니다. 그게 국민의 평균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리더였어요. 국민 수준은 거기 있죠. 이번에는 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을 뽑은 거죠. 원래 어느 나라나 다 그래요. 그럴 때 민주주의가 좋은 결과를 낳으려면,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치 제도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거지만 진짜 가치를 제대로 발현하려면 이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내야 돼요. 그 사회가. 이거를 이제 옛날부터 이 논쟁이 있었거든요. 민주주의는 좋기는 한데 유능하다는 증거, 좋은 결과를 낳는다는 증거가 없어. 중우 정치로 타락하게 돼.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를 500명의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직접 투표로 사형시켜 버렸잖아요. 수많은 애국자를 도편 추방제도 투표를 통해서 내쫓았잖아요.
아테네 민주주의는 좋은 결과를 낼 때도 있었지만 아테네의 번영을 구가했던 기원전 5세기 그때 한 50년 동안만 유능한 체제였고요. 그 다음부터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결국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민주주의에 희생되었는데 그 제자인 플라톤이 좋아할 리가 없죠. 플라톤은 민주주의를 싫어했어요. 이 사람은 철학자가 왕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좀 전문 용어로 하면 현능, 그러니까 메리토크라시라고 그래요. 메리토크라시, 메리트라는 거, 메리트라는 거는 덕이 있고 유능한 걸 말하는 거예요. 이 메리토크라시라는 거는 인기 좋은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게 아니고 훌륭하고 유능한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된다는 사고방식이에요. 민주주의가 잘못 가면 덕이 없고 무능한 권력자를 선출하게 돼요.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면 유능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선출하게 돼요. 우리 과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계 수준에 비추어서 하나도 빠질 게 없는 우리의 민주주의 제도를 어떻게 운용해야 이것이 메리토크라시, 그러니까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통치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할 거냐. 그게 우리 민주주의의 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 민주정부였죠. 아주 민주적인 정부였습니다. 대통령들이 민주주의의 원리 원칙과 법을 지키려고 무지하게 노력했던 정부예요. 그러나 그 정부 10년 동안에 국민들의 삶의 격차가 엄청 벌어졌잖아요. 모든 경제 지표를 보아도 IMF 위기 극복을 하느라고 고생했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격차가 확대되어 왔습니다. 유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그 규칙을 열심히 따르고 민주주의의 규칙과 법을 존중하려고 대통령들이 노력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유능하게 작동 못한 거예요. 우리 과제는 왜 그러냐를 찾는 거예요. 지금 다시 이명박 박근혜 마음에 안 드니까 갈아치우고 옛날 했던 사람들을 대통령 세우면 된다, 이게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지난 민주정부 10년의 유능하지 못했던 어떤 이유를 그 사람들에게서만 찾는다면 또 실패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저는 어떻게 우리 민주주의가 더 덕이 있고 그리고 유능한 어떤 시스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이 민주주의를 운영할 거냐라는 것이 우리의 중심적인 고민이 되어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언론 보도를 보시면 지금 대선 국면이라서요. 실질적으로 탄핵 인용은 아직 안 됐지만 거의 확실해 보이죠. 제가 보건대 대통령 대리인단 쪽의 행동은 엑스맨의 행동 같아요. 원래 법원에 가면요 무조건 개야 돼요. 재판장은 하나님과 조물주와 동기동창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임해야 편견 없는 판결을 구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헌법재판관들하고 대통령 대리인단이 싸우는 양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재판이 진행되어서 집행유예가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다 법정 구속입니다. 그래서 저는 탄핵이 인용될 거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대선을 우리가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 시민으로서 뭘 할 거냐, 이 민주주의를 더 유능하고 덕이 있는 체제로 만들기 위해서 저는 일상생활 공간에서 일상생활 공간 안에서 이른바 미시파시즘, 비민주적인 여러 문화와 관행, 이것과 싸워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대학교 신입생이 사발주를 선배들이 강요하면 뿌리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서클에서 입회 신고식 한다고 해서 이상한 짓을 시키면 거부할 줄 알아야 돼요. 그죠? 직장인들도 생활 공간 안에서 자기 자신부터 타인에 대해서 그런 독재적 행태를 보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가정에서도 진짜 애들을 꽃으로라도 때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들이 일상생활 공간 안에서 나부터가 모든 사람을 목적으로 대해야 돼요. 수단으로 대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잘못된 관행의식 문화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만큼 싸워야 돼요. 요즘 경산시 문명고등학교 학생들이 싸우는 것처럼요. 그 다음에 사회적 공간에서, 정치적 공간에서 참여해야 됩니다. 시민운동에도 참여하고요. 서명운동에도 참여하고요.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정당에도 참여해야 되고 선거에도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현명한 국민이 많으면 뭐예요? 참여 안 하면. 그러면 이 민주주의 정치제도는 소수의 권력자들이 그런 민주공화국의 주권자로서의 의식과 자긍심이 부족한 사람들을 조작하고 동원해서 권력을 재생산하고 사익을 취하는 그런 도구로 전락하게 되죠. 그런 점에서 저는 최순실 씨가 참 고맙습니다. 우리들에게 국가란 무엇이며 민주주의란 어디 쓰는 물건이며 그리고 우리의 민주주의가 이렇게 잘못된 결과를 낳았을 때 그것을 어떻게 뒤집어 엎을 수 있냐, 이런 일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는 뭐를 해야 되느냐, 이런 고민들을 우리에게 던져준 사람이라고 봐요. 우리들의 각성과 우리들의 정신적, 지적, 정서적 진보를 위해서 부처님이, 예수님이, 알라신께서 보내준 사람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걸로 강연은 마치고요. 질의응답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사회시간에 다 배웠을 거예요. 첫 번째가 국민, 두 번째가 영토, 세 번째가 주권이에요. 주권. 이 3요소가 국민국가의 구성요소인데 이렇게 어떤 국가가 영토를 보유하고 그 영토 안에 사는 국민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스스로 외국의 간섭과 지배를 받지 않고 자기의 운명 또는 자기가 하는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이런 국가죠. 국민국가는. 근데 앞으로도 예측할 수 있는 미래에 이 국민국가의 시대가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적어도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세상을 하직할 때까지는. 지금 뭐 유럽연합이 있죠. 유럽연합이 있습니다. 서유럽에는. 지금은 동유럽 일부 국가까지 들어와 있죠. 그렇지만 이 유럽연합은 주권을 가진 정치결사는 아니에요. 그 회원국들이 주권국가고 이 회원국들이 합의하는 범위에서 일부 국가의 기능을 수행하죠.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했던 나라입니다, 우리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께서 이제 미국 대학의 교수님으로 가셨어요, 그죠? 여기 거치지 말고 바로 가셨더라면 되게 좋았을 텐데, 그죠? 괜히 대선 출마를 말씀하시는 바람에 인기도 폭락하고 이미지도 구겨지고 하여튼 노후에 불편한 일이 많이 생기게 됐습니다. 유엔이 있긴 한데요. 유엔 역시도 회원국들이 대체로 동의하는 범위에서만 뭘 할 수 있죠. 회원국의 주권을 무력화시키거나 그걸 대신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살다가 떠나는 날까지도 우리는 국민국가의 시대에 살 것이고 그 뒤에도 그 뒤에도 그 뒤 세대도 세계 국가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되게 이 국민국가의 시대가 앞으로도 상당 기간 가리라고 봐요. 최근에 컨택트라는 영화가 개봉이 됐죠. 보신 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외계인이 쳐들어와서 그건 쳐들어온 건 아니고 거기는 그냥 선물을 주러 왔는데 쳐들어온 줄 알고 막 전쟁 준비를 막 하죠. 저는 전쟁 준비를 하면서도 서로 막 싸웁니다. 이 호모사피엔스는 국민 국가별로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어디하고 막 싸워요. 서로 견제하고. 그래서 만약 진짜 외계 생명체가 쳐들어와서 전 지구인이 똘똘 뭉쳐서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마 세계 정부, 세계 국가가 출현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죠.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주 공간을 단숨에 건너뛰어서 지구까지 올 정도의 과학기술 수준을 보유한 외계 생명체라면 우리하고 다를 거예요. 우리처럼 전쟁을 치거나 약탈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요. 되게 우리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침략과 정복의 역사잖아요. 낯선 존재에 대해서는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 다음에 우리보다 약하면 무조건 정복해서 다 뺏는 그런 문화를 우리가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계인도 우리하고 에일리언도 우리하고 똑같으리라고 생각하고 대처하는 거죠. 실제로 에일리언이 여기 지구에 온다면 전쟁을 해봤자 우리가 게임도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아마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에일리언들은 아마 우리를 정복하러 온 게 아니고 이미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 생태계 보존에 관한 규칙 이런 거에 따라서 관찰하고 보호하려고 우리가 지금 돌고래 보호하듯이 그렇게 오는 걸 겁니다. 여하튼 이건 우스개고요. 국민국가의 시대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시간의 범위까지는 계속되리라고 봐요. 그래서 국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국가가. 이게 없어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국민국가와는 다른 성격의 세계국가 또는 여러 국민국가를 포괄하는 지역국가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요. 일본하고 한국하고 중국하고 되겠어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하나 해결 못하고 독도 문제 하나 해결 못하는데요. 요만한 바위덩어리 섬 하나 가지고 싸우잖아요. 근데 어떻게 한 국가를 구성하겠어요? 그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걸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 점을 우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이 국민국가 안에서 우리도 살 것이고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선주들 또 살 것이기 때문에 되게 중요하다. 우리가 어떤 국민국가를 만드느냐가 우리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 대부분의 국민국가들이 민주공화국이에요. 민주공화국. 일부 지역에는 다른 게 좀 있죠. 근데 지금 왕정을 하는 나라는 중동 지역에 좀 많죠.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거요. 에미레이트라는 건 왕국이라는 뜻이에요. 오늘 강연 제목은 국가와 민주주의와 나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웃으시는 분들은 아마 박정희 대통령이 쓴 책 제목을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가와 혁명과 나라는 책을 1963년도에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박정희 장군이 민정이양을 하면서 병영으로 복귀한다는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으로 출마하기 위해서 발간한 책입니다. 아마 김종필 씨가 써줬지 않겠어요?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이 책이요, 상당히 괜찮은 책이에요. 사실은 제가 그걸 읽어보고 나서 작년, 한 몇 년 전에 그때 내가 투표를 했으면 진짜 박정희 찍었을지도 모르겠다. 윤보선 씨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내용이. 내용만. 오늘 한 4가지 정도 소주제로 나누어서 제가 최대한 간략간략하게 나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이 국민국가의 시대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전 세계가 다 국민국가 단위로 편성되어 있고 70억이 넘는 거의 모든 인류가 국민국가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국민국가들이 대부분 정치체제를 민주주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자유주의적 정치제도를 채택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세 번째 소주제는 이 국민국가에는 국민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국민과 시민이 뭐가 다를까?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의 국민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국가와 관계 맺는 방식 또는 우리들 각자가 이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민국가 안에 살면서
어떤 방식으로 이 국가와 관계를 맺어 나가야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인류가 국민국가 시대를 맞이했는데 되게 한 20만 년 정도라고 그러죠. 현생 인류 호모사피엔스라는 학명이 붙은 우리가 지구 표면에 나타난 게 약 20만 년 전이라고 그래요. 물론 그 전에 뭐 호모 에렉투스나 그죠? 무슨 네안데르탈인이나 이런 선행 인류들이 있었죠. 근데 현생 인류는 20만 년 정도 됐다고 그러는데, 되게 국민국가 단위로 살게 된 것은 되게 1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최근 100년. 그러니까 2000분의 1? 그렇죠? 2000분의 1 정도 전체 인류의 역사에서 비교적 최근에 나타난 그런 생활 방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지구상에는 약 200개 정도에 가까운 국민국가가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이 200개 조금 못 되는 걸로 제가 알아요. 근데 이제 이 국민국가, nation state라고 하는 영어로, 이 국민국가는 세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건데